그 폭로는 기자회견이나 공식 보고서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늦었고 단편적이었으며 불편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경력도 두려워해야 할 정치적 파장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냉전시대의 가장 야심찬 임무들의 막후에서 직접 관여했던 소련 우주비행사는 침묵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힌 내용은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책은 과학이 발견한 것과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우주 경쟁을 공공의 승리를 겨루는 경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한쪽에는 아내, 한편으로는 생중계를 통해 우주 비행사들이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변모했고 치밀하게 구성된 스토리가 펼쳐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 더욱 폐쇄적이고 투명성은 떨어지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다.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실은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견들 중 일부가 그들은 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필연적인 실패로 여겨졌던 행성에서 온 것입니다. 금성은 단순히 뜨거운 행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학적 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의 적대감 덧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460김토끼를 초과합니다. 대기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보다 92배 더 크다. 현대식 잠수함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압력입니다. 대기는 거의 전적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황산 구름이 가득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산소는 없고 안정적인 액체 상태의 물도 없습니다. 그곳에 보내지는 탐사선은 몇 분, 길어야 몇 시간 안에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물러섰습니다. 나사는 금성을 과도한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화성과 가스 행성에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소련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모든 과학적 성과가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녔던 그때, 모스크바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상징적 시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적 한계에 대한 극한의 시험,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금성을 편안하게 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할 만큼 오래 살아남으세요. 첫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탐사선들은 유용한 데이터를 보내기도 전에 파괴되었고 일부는 하강 중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비너스 대그는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대기권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베누시안 착륙에 성공하여 실제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금성에 대한 추측을 멈추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물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산소도 없었다. 대기는 온통 이산화탄소지구 자기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온실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열을 비가역적으로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브는 압력과 온도 때문에 붕괴되기 전까지 약 90분 동안 작동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과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소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베네라 임무 12회 성공그 함선들이 파견되었다. 각 함선은 이전 함선보다 더욱 견고했다. 강화 장갑, 이중화된 시스템, 극한의 고온에서도 작동 가능한 카메라까지 갖췄다. 1975년 그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금성 9, 칩, 이빌 12 그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금성 표면의 실제 이미지, 선명한 사진, 바위, 지평선, 갈라진 땅, 예술적인 사파도, 시뮬레이션도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 촬영한 실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소련 외부에는 일부 버전만 유통되었습니다. 나머지 버전들은 내부 기록 보관소, 기술 보고서, 그리고 폐쇄적인 연구 집단에만 보관되었습니다. 그것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당시의 공론장 분위기에는 너무 과한 내용이었다. 죽기 전 침묵을 깬 우주비행사에 따르면 베네라 탐사선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그저 죽어있고 정체된 행성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는 예상치 못한 화학적 과정,
설명하기 어려운 지질학적 패턴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의 후속 임무에서 토양에서 검출된 단순 유기물 흔적. 이는 공식 성명에서 결코 강조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삶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기력한 환경도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제도적 행동 그들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공개적인 과학적 토론을 장려하는 대신 일부 정보는 희석되거나 지연되거나 단순히 묻혀버렸습니다. 우선순위는 금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제하세요. 이는 오늘날까지도 금성이 주요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상하리만치 제외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성은 로버, 헬리콥터, 그리고 끊임없는 탐사 임무를 받는 반면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은 여전히 과학적 막다른 길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학문적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과도한 복잡성과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우주비행사는 우리를 허황된 음모론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그럴듯하면서도 훨씬 더 불안감을 주는 무언가를 지적했습니다. 발견한 모든 것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모델에 도전하거나 과학이 아직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는 딜레마를 만들어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성만이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침묵, 지연, 그리고 누락이라는 동일한 패턴이 다른 곳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다른 행성에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수많은 공백에 쌓인 차에 마무리된 또 다른 소련 임무에서 소련이 금성에서 발견한 것들 중 일부를 숨겼다면 그들이 화성에 똑같은 대담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착륙 직후 임무 전체가 침묵에 잠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라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논리는 금성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의 온전히 다른 목표, 즉 인간의 상상력에 더 가까운 목표로 옮겨졌습니다. 더 상징성이 풍부하여 정치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다. 마르테. 1960년대 후반 전 세계가 달 사진을 곱씹고 있을 때 소련은 이미 화성을 우주 경쟁의 다음 결정적인 무대로 여기고 있었다. 단순히 다른 행성에서 미국의 업적을 재현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 목표는 훨씬 더 야심차다. 외계 환경에서의 착륙, 운용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완벽한 숙련도를 입증하십시오. 그 어떤 나라도 달성한 적이 없는 일이었다. 프로젝트 3월 2일 그리고 3월 3일 1971년에 발사된 우주선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기술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임무는 궤도선과 착륙선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모듈 모두 자외선 분광기, 파노라마 카메라, 압력 센서, 자력계, 복사계 등 대기, 토양, 그리고 미량의 물을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과학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무의 가장 고도화된 요소는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성 3호 착륙선 내부에는 라는 장치가 있었다. 프로프엠지표 탐사 로봇. 인류가 만든 최초의 로버. 미국의 어떤 탐사 로봇보다 수십 년 앞서 관절형 바퀴나 정교한 태양광 패널, 현대적인 위성 원격 제어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소련은 화성 표면에서 이동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PROP임은 무게가 약 4.5kg였고 직사각형 모양이었으며 기계식 스키라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동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작고 제어된 점프가 가능했습니다. 센서 감지된 바위, 분화구, 위험한 경사면, 완전히 무선은 아니었고 15m 케이블로 모듈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카메라의 시야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소련 엔지니어들이 이미 1971년부터 지배했다. 수십 년 후에야 널리 알려지게 될 자율 로봇 공학의 원리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71년 12월 2일, 3월 3일 수행됨 역사상 최초로 화성에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대기에 맞게 개조된 낙하산과 마지막 순간에 작동된 역추진 로켓을 이용한 통제된 하강이었습니다. 대략 15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마스 3호가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인 이미지가 지구에 도착했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화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화성 표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통신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점진적인 고장 징후도 없었고 서서히 성능이 저하되는 조짐도 없었습니다. 마치 통신이 갑자기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을 지적했습니다. 지구먼지 폭풍이는 화성에서 알려진 현상이며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행성 전체를 뒤덮고 몇 주 동안 하늘을 가리며 강력한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폭풍 말입니다. 이는 그럴듯한 가설이며 당시의 대기 데이터에 의해 어느 정도 뒷받침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설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폭풍이 유일한 요인이었다면 소련의 기술 보고서는 왜 그들은 PROPM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왜 최초의 화성 탐사 로봇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이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지워졌을까요? 이러한 누락은 추측이 아닙니다. 문서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PROPM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소련이 이미 붕괴되던 1990년에 이르러서야 엔지니어들과 기록 보관소에서 그 로봇의 존재, 그리고 화성에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이후의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소련의 다른 탐사선들, 예를 들어 마스 6호와 마스 7호에도 유사한 장치가 탑재되었다. 당시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패턴, 즉 극단적인 기술 발전 이후 제도적 침묵이 이어지는 양상은 금성 탐사에서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련이 이처럼 막대한 성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어떤 내용이 걸러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건 외계인이나 쉬운 이야기에 관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적 해석의 통제 기존 모델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발견은 특히 지정학적으로 긴장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모호함이라도 약점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인 순간, 화성은 단순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고 인간의 야망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화성 3호 로버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고 토양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고 대기와 지표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도록 설계된 장비들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미터 정도 이동하도록 설계된 PROPM 탐사선은 멈추다 측정하고 계정이자 세한 정보, 공식적으로 이전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고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 우주기관, 그리고 지식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채널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공식 발표를 넘어선 이러한 심층적인 조사를 지지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후 바로 안에 있는 의도치 않게 소련군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5년 출시와 함께화성 정찰 궤도 선고 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전례 없는 정밀도로 화성 표면을 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존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성 3호의 착륙 가능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의견이 아니라 증거였다. 낙하산이 여전히 보인다. 금속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착륙 모듈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도 보인다. 그리고 지면에 있는 검은 얼룩은 착륙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임무는 신화도 아니었고 선전도 아니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것은 착륙 자체가 아니라 그 침묵이다. 만약 현대 과학이 화성 3호가 손상 없이 표면에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후 몇 초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한 우주 비행사는 수십 년 후 그 착륙의 모든 것이 단순한 먼지 폭풍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을까요? 역사적 거리를 두고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금성, 화성, 누락된 로버, 중단된 전송, 수십 년 후에야 공개된 파일들, 가장 정직한 질문은 무엇이 발견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발견 당시에는 너무 민감한 정보로 여겨져 공유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과학은 드물게 직선으로 발전한다. 과학은 충격을 통해, 기존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 지나치게 정교한 모델과 모순되는 측정값을 통해 발전한다. 그리고 냉전과 같은 정치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전략적이고 이념적이며 심지어는 존립 자체의 위협이 되는 차원까지 미쳤다. 금성의 사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년간 금성은 물질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생명력이 없는 실험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소련 탐사선이 금성에서 관측 기록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화학적 과정 단순한 유기 반응과 예상보다 활발한 지질학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담론은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화되었고 금성은 쓸모없는 지옥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화성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화성 3호 착륙은 소련 기술이 다른 행성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피아로 피마의 존재는 자율 외계 로봇 공학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상상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아무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을 제기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 우리는 지구 너머의 행성의 환경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을까요? 무엇 죽은 행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정의하는 생명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과정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과는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단지 우주 생물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행성을 성급하게 불모지라고 단정짓는 순간 우리는 개념적인 가능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불편한 데이터를 묵살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가설의 검증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론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면 과학적 신중함을 수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기관에 대한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에 직면한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관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은 기존의 구조에 도전하는 발견에 직면했을 때 먼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함하다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러한 패턴이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망원경은 멀리 떨어진 천체 대기에서 유기 분자를 식별하고 얼음 위성의 지하 해양을 발견하며 고전적인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외계 행성의 이상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런데도 공론화는 여전히 걸러지고 신중하며 단편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 중인 음모를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오한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활발하고 더 반응적이며 더 복잡할 가능성을 인간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금성이 예상치 못한 화학적 반응을 보였다면, 만약 화성이 고도의 공학 기술을 보여준 후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면 전송이 그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길을 잃었다. 아마도 가장 큰 충격은 되지 마세요. 누락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아마도 주의하세요. 저거 수준은 우리의 존재에 무관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쉬운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메아리 치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침묵이 단순히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이전의 틈이라면 어떨까요?